오늘 이 시간에는 최고 지도자의 알몸까지 본 일본 요리사 평양에서 행방불명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김정일 때부터 또 지금 김정은도 그렇고 이게 일본 요리, 특히 이제 스시, 초밥 이것을 대단히 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아주 최고급 요리만 선호한다, 이런 말하자면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김정일은 생전에 일본에서 가장 초밥을 잘 만드는 사람을 데려라 그래가지고 뽑혀간 사람이 바로 후지모토 겐지입니다. 이 사람은 80년대에 평양으로 갔고, 특히 이제 고난의 행군기인 90년대 초중반 김정일의 밥상에 초밥을 올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가장 좋아하는 초밥은 바로 참치 뱃살로 만드는 이 쭈루뚜라고도 하죠. 이것을 일본 말로는. 이걸 이제 김정일이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게 재료가 떨어지면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또 도쿄로 날아가서 일본에서 그 재료를 사가지고 또 북경을 거쳐서 평양에 돌아와서 김정일의 밥상에 이거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는 그때 김정일 가족과 이렇게 말하자면 가족의 일원처럼 지냈습니다. 특히 이제 저 평안북도 창성에 있는 별장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풀장이 있고, 거긴 또 이제 외제 스포츠카니 모터치크니 오토바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김정일 또 그다음에 김정은 그냥 꼬추를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제 모욕도 하고 수상 스키도 타고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하루 세 끼 밥을 차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같이 다녔고,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그 엄정료라는 왕재산 경음악단의 최고 가수를 또 이렇게 말하자면 챙겨서 마누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서 갓난아기를 이제 안고 이 엄정료가 지금 김정일을 접견을 받는 건데, 이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은 원래 일본에서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돼서 좌절하다가 이게 평양의 요리사로 끌려가는 바람에 이렇게 호강을 한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 사람은 일본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안 갔죠. 그래도 일본의 자유가 좋지, 김정일한테 가서 김정은이 초밥이나 싸주면 특별 대우받는 것보다 그래도 제 나라 제 땅이 좋으니까 안 갔는데, 그래서 어느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사는데 하루는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어떤 수상한 사람이 졸졸 따라오더니 뒤를 탁 찌르면서 손바닥에다 요만한 그 쪽지를 건네주더라 이거죠. 그 쪽지가 무슨 쪽지였는가, 누가 보낸 쪽지였는가, 바로 김정은이가 보낸 쪽지였습니다. 김정은은 그 자기가 유년 시절을 보낼 때 이 후지모토 겐지가 싸주던 그 장어초밥, 무슨 말하자면 마구로 뱃살 초밥, 이런 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작원을 보내서 후지모토 겐지에게 쪽지를 보냈고, 그때 이제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써서 북한이 암살 위험에 처해 있어가지고 일본 경찰이 경호를 해주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북한 첩자가 그 경호망을 뚫고 거기다 쪽지를 건네주니까 보니까 평양에 오라, 잘 모시겠다, 이런 김정은의 쪽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시 자기 마누라가 보고 싶죠. 엄정료, 애도 둘씩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시 결혼을 안 했고 자기 어린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모험을 해서 평양으로 다시 들어갔고,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갔느냐, 참치 200kg짜리. 참치는 너무 커도 작아도 안 되는 그런 200kg 정도가 가장 뱃살, 아가미 이쪽이 이제 맛있다고 저도 들은 바 있는데, 그걸 딱 선물로 아예 그냥 준비해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갔고, 그 즉석에서 김정은에게 이 뱃살 초밥 이걸 이제 막으로 스시를 탁 만들어주니까 그냥 김정은이가 이 입이 그냥 귀에 걸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그 수용소에 끌어갔던 엄정료를 데려다가 이렇게 가정을 꾸며주고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또 심지어 김정은은 낙원배 가점 2층에다가 이 후지모토 겐지가 라면집, 스시집을 하라고 가게까지 다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실종이 됐는지 이게 지금 미스터리라 이거죠. 아마 무슨 또 발언을 잘못했는지, 왜냐면 그 김씨 왕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아니까 입만 뻥끗하면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데, 이게 있는지 아니면 또 어느 첩보기관과 연결이 됐다고 간첩으로 몰았는지, 그래서 지금 후지모토 겐지가 어디로 잠적했고 날라버렸는지 이게 평양에서는 최대 미스터리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은 남의 잔치에 가서 반갑다고 악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 뜨거운 약속, 서로의 진전을 위한 합의를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손을 잡고 베이징 올림픽에 같이 가야 한다 라며 차분하게 단단하게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되어 대북 제재 완화와 대선 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격 의지와 능력이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공격 의사를 밝히며 위협하는 적에 대한 무한 러브콜은 평화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이적행위라는 것을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EU 일원으로서 EU 의회는 전체적으로 의결했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한다. 여기 가서 베이징 올림픽 가는데 분명히 북한은 이 일본 도쿄 올림픽에 무단 불참한 것에 대해서 IOC로부터 2022년 IOC 회원국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그래서 IOC 행사 그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북한 못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 이 사람 말은 뭐냐, 남북 단일팀 만들자. 남북 단일팀 만들어서 즉 북한을 우리가 데리고 가면 우리는 못 막을 거 아니냐, 이제 이건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잔치 가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손잡고 당당하게 같이 들어가자 라는 말인데 정말 기가 찹니다. 지금 전 세계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EU의 본진에 들어가서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지원해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이인영의 생각에 대한민국이 있는지 아니면은 오직 북한만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자가 아닐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여당 원내 대표까지 한 이 유력 정치인이다 보니까 뭐 통일부 내에서 힘이 너무 많이 실리죠. 그동안 학자 출신들이 통일부 장관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센 또 통일부 장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일부 전체가 또 통일부 산하기관들이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을 저렇게 도와주자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등 완전히 통일부 자체가 대한민국 통일부가 아닌 적화 통일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정권 바꾸어서 이런 자들, 여기에 부역했던 자들 전부 속아내어서 발본 세곤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또 여러분들 분노에 휩싸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밀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성장에 추사파 지하 세력이 존재한다는 심층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신동아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를 내어서 주목됩니다. 과거 성남시장 이재명은 경기 동부연합, 한총련과 기막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운동권 세력이 강했던 성남에서는 운동권 인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신동아가 10월 4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8월 말 사직한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정의찬 사무총장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정의찬 씨는 19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징역 6년에 벌금 2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감형과 특별사면, 복권되어 더불어 광주연구원 사무처장, 경기도지사 비서관 등을 거쳐 이재명에 의해 지난 4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자 사표를 낸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선 캠프에는 왜 한총련 출신이 많냐라는 질문이 부쩍 많아졌다라며 민주당 주류는 전대협 선배들이 꿰차고 있으니 한총련 출신들이 틈새를 찾아 들어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반의 대답도 되지 못한다 라며 이재명 캠프와 극좌 운동권 세력의 연결고리를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NL은 단일 대우가 아니며 북한과 연계를 맺은 루트도 달라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했다 라며 과거 김영환 씨의 민주혁명당 일명 민혁당은 서울, 경기, 전북, 영남을 관할로 삼고 타 지역에는 조직이 따로 있었는데 2013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바로 이 민혁당 재건 시도의 일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는 이석기가 이끌던 경기 동부연합은 민혁당 하부 조직 가운데 하나로 이석기가 담당했던 구역이 성남, 수원, 용인 등 경기도 남동부였고 성남은 1980에서 90년대 고속 성장을 이룬 위성도시로 젊은 층과 근로자가 많아 활동하기에 좋은 토양이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운동권 세력, 즉 경기 동부연합과 손잡지 않고서는 협동조합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재명 캠프 내에 한총련 1기 의장 김재용, 5기 의장 강의원,
이번에 문제가 된 정의찬 등이 핵심 멤버로 참가해 정책 공약을 맡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에게 이내온 장식품일 뿐 본질은 이익 집단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계파를 나눠 북한 김씨 일가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에 기생하며 이권을 뜯어온 자들이 득실거리는 대선 캠프. 이들이 집권하면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니 여기는 왜 이 주사파들이 이렇게 많죠? NL 주사파들 아닙니까? 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NL 그 자들이 왜 여기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정의찬이라는 사람인데 수원 월드컵 경기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 전남대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그 1997년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의 범인이었어요. 1997년도에 이종건이라는 사람을 경찰 뿌락치로 오해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완전히 이 총학생회 멤버들이 때리고 구타 그래서 고문해가지고 불어 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지들이 또 겁이 덜컥 나니까 이걸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어요. 그게 이제 걸려서 체포됐죠.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죠. 그런데 그때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징역 6년 벌금 200만 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살인을 저지르고 증거인멸까지 했던 이런 범죄인데 그게 비하면 조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형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감형을 해줬어요. 대통령 특별. 또 그걸 또 말반에는 또 사면 복권을 시켜줬어요. 그리고는 그냥 정상인 돼버린 겁니다. 그 자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한총련 1기 의장 김재용 이 사람은 경기연구원 부원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 그리고 한총련 5기 의장 강유현 이 사람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 하여튼 이런 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석기 시즌2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석기는 결국 정당 통진당 만들어서 그게 백일화에 까발려져 버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이제 이석기가 예를 들어서 이석기가 대통령 당선되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석기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일 수도 있죠. 왜냐? 이런 자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이 국제 마피아파 무슨 간부라고 하는데 시장실에 와가지고 다리를 책상 위에 이렇게 올리고 엄지척을 하고 좋다고 또 지금 어깨 손을 갖다 대고 있고 저도 제가 있는 지역의 경남 양산 시장님들하고 대부분 다 안면이 있었어요. 제가 양산 토박이다 보니까 그렇다더라도 시장실에 가서 이런 짓 못합니다. 이거 웬만큼 친해서 할 수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친형님 그 집무실 가서 이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 아버지가 제 사무실에 제자리에 와서 이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이자가 이재명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해도 될 만큼 이재명이 뭔가 많이 약점이 잡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무례합니다라고 느껴지지 않은 이재명의 정신세계가 되어 있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자다라는 생각이 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이석기에다가 이석기 플러스 이런 깡패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이게 돼서 되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의 40%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념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석기 그 내란 음모 사건이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놀랐습니까? 그런데 그 멤버들이 그대로 다 여기 들어가 있다. 또 그보다 더 센 자들이 들어가 있다. 라는 의혹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은 정말 국제사회에서 무역으로는 세계 랭킹 10위, 11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이 또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에서 한 사람이 딱 만들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과거가 어땠다 저땠다 절대 말하지 말고 한 사람 정해졌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씹고 물어뜯고 한 자는 이 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주변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대북 관여 구상 등 핵심 전략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26일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백악관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북한과 대화 재개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정부와의 집중적인 논의에 관해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대북 관여 구상과 관련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히고, 두 나라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된 외교 신념에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ay have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but we are fundamentally aligned on the core strategic initiative here and on the belief that only through diplomacy are we going to really truly be able to effectively make progress, and that diplomacy has to be effectively paired with deterrence.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종전선언 등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측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on the specific issue you raised, I don't want to get into it publicly. I will only say we're going to continue the intensive conversations.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으로 영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이익을 넘어 공동 가치와 영내 비전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you to know I am truly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advance not only our many shared interests, but our shared values and shared vision for a region where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이 힘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법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 영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과 정상회의를 한 건 4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공보건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억 2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과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특사를 임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러나 현재 시점에 이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북한을 포함해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고, 북한과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 북한이 참석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회의 기간에 미북 간 만남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폭넓게 말해온 것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는다는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제3국 내 탈북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할 예정입니다. 탈북 여성과 자녀 등 5가족의 재정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인데, 정착지 선택이 제한된 탈북 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인권단체 한보이스는 26일 캐나다가 탈북 난민을 위한 첫 민간 지원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캐나다의 이민난민 시민부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면서 정부의 행정적 지원 속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여성 중심의 탈북 난민 5가족을 2년 안에 수용해 캐나다 시민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really two things. The first is ensuring that Canada is a permanent pathway in the future. And the second is hoping that this is a spark to open up new doors and pathways for North Koreans around the world. 이 단체의 션정 대표는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최초 국가이자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제3국 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자국민으로 바로 인정해 난민 절차 없이 수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위한 캐나다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은 1979년 베트남 보트 피플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정부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해외 난민들의 캐나다 재정착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보이스는 가장 취약한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 캐나다 입국 후 12개월 또는 최대 36개월까지 재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식비와 주택 임대료, 통역, 교육, 교통, 의료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경비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Canada has a rich history of multiculturalism and of welcoming newcomers. So that's the first thing, in that when North Koreans come, they don't come as North Koreans. They come as newcomer Canadian.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민 2천여 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거나 보류했지만 이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이주한 위장 탈북민으로 확인되자 대부분 한국으로 추방했으며 지금은 100명 이하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보이스는 탈북 지원단체와 협력해 캐나다행을 원하는 제3국 내 탈북 여성들을 찾을 것이며 단체와 연결되지 않는 탈북 난민들은 현지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김정은 정권을 피해 탈출한 탈북민들이 캐나다에서 치유와 안식 속에 새로운 삶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럽연합 EU와의 협의에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유럽연합과의 협의를 취소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실무 차원 협의를 위해 브뤼셀 방문 계획을 갖고 있던 북한 대표들이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업무를 담당하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대표단과 실무 수준의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기후 관련 위험 등의 문제로 연간 2억 4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세계 기상기구 WMO가 밝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26일 발표한 2020년 아시아 기후 상황 보고서에서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이상기온과 홍수, 폭풍 등 기후 문제에 따른 간접 손실로 2억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간 산림 면적이 12% 감소해 15개 조사국 가운데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이어 산림 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세 번째 나라라고 밝히고 산림 면적 감소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기후 위험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는 연간 2,380억 달러의 중국이 꼽혔고 인도와 일본, 한국이 그 뒤를 이었으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피해 규모는 타지키스탄과 캄보디아, 라오스 순이었습니다.